자, 반갑습니다. 1학년 한국사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갑신정변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전에 배웠던 개화파의 분열 파트,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개화파가 나뉜 것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은 초반에 이해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급진개화파가 여러 가지 개화 정책들을 자기 딴에 막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개화 정책들이 뭐가 있냐? 앞서 설명했던 박문국이라던가 여기에서 만든 게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입니다. 박문국에서 한성순보를 만들고 또한 우편제도, 근대적인 우편제도를 위해서 이따가 언급할 우정총구. 교과서에는 그냥 단순하게 근대적 우편제도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급진개화파가 나름대로 자기 딴에 자기들 위주의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조선이 기본적으로 돈이 매우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원하는 대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돈이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부족의 영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진개화파에게 좀 재정이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온건개화파의 개화 정책에 좀 많이 갑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모군란 이후에 제가 뭐라고 했냐? 이제 청나라의 간섭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청나라가 급진개화파 위주의 개화 정책을 계속 간섭해서 저지시키고 또한 이 청의 영향을 받은 온건개화파와 민씨일파, 특히 민씨 세력에서 이 급진개화파의 개화 정책을 계속 방해를 합니다. 이러면서 사실 당시에 김옥균이 동해바다의 그 울릉도 지역에 무슨 포경, 고래 관련한 거, 어업 관리 그런 걸로 좌천되기도 합니다. 즉 급진개화파가 계속 취급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급진개화파의 어떤 사람이 지방관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개화 정책에 대해서 뜻을 품고 내가 지방관리가 되었으니까 이 지방에서 이제 병사를 모집해서 신식 군대를 양성해 봐야겠다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신식 군대를 양성을 하면 갑자기 이 지방관리 급진개화파를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그 군대만 홀라당 먹어버리는 이런 상황도 나오게 됩니다. 즉 급진개화파의 정책이 계속 방해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했죠. 조선은 기본적으로 돈이 매우 없는 나라라고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어느 날 고종이 신하를 불러서 토의를 합니다. 야 얘들아,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까? 여기에 민씨일파와 온건개화파는 어떤 주장하냐? 전하, 돈이 없으면 말입니다. 돈을 만들면 됩니다. 당 오전을 만들어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해 보시죠.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김옥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돈을 만들면은 물가가 올라가기에 마련입니다. 돈을 만들면 안 되고요. 전하, 저 김옥균 믿어주시면 제가 일본 가서 돈을 꼬겠습니다. 한쪽은 돈을 찍어내자 그러고 한쪽은 돈을 꼰다 그러고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던 고종은 어떤 결정을 하냐? 오케이, 좋다. 둘 다 하자. 네, 둘 다 합니다. 그리하여 조선 정부는 당오전을 열심히 찍어내면서 동시에 김옥균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서 차관을 불러오기 위해서 돈을 꼬기 위해서 갔는데 당시에 일본 내부의 상황도 그렇고 이 일본이 김옥균에게 돈을 꿔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옥균이 돈을 꼬우는데 실패했습니다. 뭐 나중에 언급할 여담이지만은 당호전 당연히 김옥균의 우려대로 당호전을 막 찍어내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가지고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여튼간에 김옥균은 이제 일본에서 돈을 꼬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온건개화파라던가 특히 민씨일파에서 김옥균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강화합니다. 전화 저놈 보세요. 큰 소리 땅땅 치더니만은 돈 못 꼬우고 그냥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김옥균과 급진개화파의 입지가 확 줄어듭니다. 이제 좀 면목이 없어요. 전화 죄송합니다. 돈을 못 꼬았네요.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즉 위기에 몰린 급진개화파 김옥균은 어떤 결정으로 가게 되냐? 이 정치 인생을 되돌릴 만한 자기들이 급진개화파가 전국을 주도할 만한 한방, 인생을 건 한방을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갑신정번을 이들이 계획하게 된 배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당시에 용산 지역에 청나라 군대가 3,000명이 있어요. 김옥균이 아무리 각을 재봐도 자기들 급진개화파가 모은 부대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3,000명을 제낄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정변을 계획을 해도 실제로 정변을 한다 하더라도 3,000명의 청나라 군대를 제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패는 이미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하늘이 김옥균의 정변을 도왔는지 때마침 베트남에서 베트남 지역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나라랑 프랑스가 싸웁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편 전쟁의 예도 있고 청나라가 당연히 발릴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그런데 막상 전쟁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청나라가 생각보다 프랑스랑 잘 싸워요. 생각보다 청과 프랑스가 아웅다웅하면서 나름대로 전쟁의 형태를 잘 갖춥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욕심이 납니다. 애초에 답이 없는 전쟁이면은 포기하면 그만인데 비벼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사방팔방 각지에서 자기의 병사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이 청나라랑 프랑스랑 싸우는 청불 전쟁에 비비기 위해서 동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반도에 청나라 병사 3,000명이 있네? 야,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냐? 돌려! 그래서 3,000명의 절반인 1,500명을 베트남으로 파견 보냅니다. 즉 3,000에서 1,500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김옥균이 계산을 해볼 때 3,000까지는 못 비벼도 1,500까지는 어떻게 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뭐 시가전을 펼치면은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라고 계산을 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누가 접근하냐? 주조선 일본공사가 접근합니다. 김옥균 씨, 지난번에 돈을 못 꿔줘서 미안합니다. 가만히 듣자 하니까 옥균 씨가 이번에 으쌰으쌰 하신다는 그런 살짝 소문을 들었는데 만약에 옥균 씨가 으쌰으쌰 하시면은 저희가 군대를 보내서 도와줄게요. 여기에서 일본 군대는 무슨 군대이냐? 과거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제물포 조약에서 조약의 내용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 공사관의 경비 명목으로 파견된 소수의 일본 군대를 말해요. 뭐 100단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즉 일본 공사와 김옥균은 이런 마인드예요. 청나라가 1,500명이 있지만은 이 청나라가 일본과의 충돌을 피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일본 군대가 이 정변에 참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정변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하여 일본 공사의 지원으로 일본 군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해볼만 하거든요. 1500명 어떻게 비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료는 94페이지 위에 있는 사료, 김옥균의 입장입니다. 나는 자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빈손으로 귀국하면 집권세대당은 나를 비판하며 궁지에 모아넣을 것임을 알고 있다. 조선은 청의 영구적 속국이 될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우리 당과 세대당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 한방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오타입니다. 고종실록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에 나와 있죠.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일본의 지식인과 만나가지고 김옥균이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은 겁니다. 즉 돈을 못 걷기 때문에 사대당, 집권 사대당은 다른 말로 이제 온건개화파를 말해요. 이 온건개화파의 파벌을 급진개화파에서는 청나라의 4대안은 수구 세력이다 라고 하면서 4대당이라고 비하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당과 온건개화파는 공존할 수 없으니까 한방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정변이 발생합니다. 페이지는 94페이지, 지도도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94페이지의 지도도 같이 봅시다. 자, 박영효, 급진개화파의 박영효가 주도해서 아까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근대적 우편 제도를 위해서 우정총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 파티에 여러 관리들이 모입니다. 여기를 급진개화파는 정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자, 열심히 파티라고 했는데 이 우정총국 뒤에 산에서 불길이 막 올라옵니다. 이거를 신호로 이제 개국 축하연에 자객들이 들어와서 이제 온건개화파, 민씨일파, 급진개화파의 이 김옥균의 정치를 방해하는 반대파들을 이 자객들이 하나하나 베어 넘기면서 정변의 날이 밝았습니다. 정변이 시작된 겁니다. 이들은 반대파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고종에 가가지고 전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4대당 애들이랑 청나라 애들이 자객을 보내서 신하들을 썰고 있어요. 어서 도망가시죠. 고종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도를 보시면 어디로 가냐? 경우궁으로 고종과 민비를 이동시켜요. 왜 경우궁이냐? 당시에 일본 군대와 개화당, 즉 김옥균 내 일파의 병사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넓은 창덕궁보다는 겁나 넓잖아요. 어디가 더 유리하냐? 바로 경우궁. 작은 궁궐로 이동해서 방어를 하는 게 청나라 군대를 방어할 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종을 확보해서 경궁으로 옮긴 다음에 고종의 어명을 위주해서 이제 여기 개국 축하연에 참여하지 않았던 온건개화파와 민씨일파를 부릅니다. 전하 어디 계십니까? 들어오는 대로 족족 썰어대면서 반대파를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옥균과 그들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고 혁신 정강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들의 세상을 얻었음을 밝힙니다. 자, 그러면 혁신 정강의 내용부터 봅시다. 이게 9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기 학습지에 있는 빈칸을 수업을 들으시면서
잘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치입니다. 흥선대원군을 빠른 시간에 모셔올 것. 흥선대원군이 이때까지 납치가 되어 있어요. 언제 납치됐냐? 이모군란 때입니다. 그리고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어디에 조공하냐? 청나라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을 얘기합니다. 즉 4대 글씨가 안 써지네. 펜을 좀 바꿔볼게요. 4대 관계 청산. 어디와? 청과의 4대 관계의 청산을 하자는 게 이 첫 번째 나온 이 1조의 내용입니다. 다음 2조입니다. 문벌을 폐지하여 가문에 따라서 무슨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영민 씨 등등 이런 문벌을 폐지해서 인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제도를 마련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하는 것. 즉 이것은 인민평등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인민평등권이 그렇다고 신분제의 폐지까지 간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관리에 등용될 때 문벌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평등한 권리에 따라서 능력에 따른 등용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약간 연결된 느낌입니다. 신분제 폐지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다음 13조. 대신과 참차는 매일 한문 안에 의정수에서 회의하여 완전히 결정한 다음에 정령을 반포 시행할 것. 즉 정치를 수행할 때, 이 정치를 할 때 왕이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정치를 하자. 요게 바로 내각제도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즉 왕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내각제, 이제 신하들이 모여서 주도해서 정치하는 내각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경제 파트입니다. 3조.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재정을 넉넉히 할 것. 지조법의 개혁입니다. 그렇다면은 지조법 개혁은 무슨 말일까요? 지조, 토지 제도의 세금입니다. 토지세를 말해요. 토지에 붙이는 세금. 즉 세금 제도를 개혁해서 부정을 막자는 겁니다. 당시에 여흥 민씨들의 그런 횡령, 부정부패가 많아가지고 세금 제도가 다시 문란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김옥균과 그 일파는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다음 해상공국을 혁파할 것. 이 해상공국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94페이지 지도 아래쪽에 있어요. 보부상들의 독점적인 행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부상들을 관리하는 관청입니다. 즉 보부상들의 자유로운 상업, 일반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을 당시의 정부가 해상공국을 통해서 관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정부의 통제를 막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하자라고 여기에서 정강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다음 12조. 국내 재정에 관한 것은 모두 호조가 관할하고 그 밖의 재정에 관한 관서는 없앨 것. 당시의 조선 정부의 재정 정책에서 문제는 뭐냐? 재정이 지 마음대로예요. 왕실 재정 따로, 국가 정부 재정 따로, 지방의 재정 따로, 세금도 지 마음대로 걷고 재정도 지 마음대로, 예산도 지 마음대로 뭔가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화당 정부, 김옥균 등 그 세력들은 재정을 하나로 합치자. 그냥 일괄적으로
호조가 관리하고 여기에 동그라미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갑오개혁 때도 재정에 일원화가 있어요. 다만 갑오개혁 때는 탁지 아문이고 여기는 호조입니다. 차이를 잘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8번 급히 순사를 두어 절도를 방비할 것. 이건 그냥 경찰권입니다. 경찰권 확립.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8조에 빈칸이 있네요. 적당히 넘어가면 됩니다. 자, 군사 사형을 1형으로 통합하고 1형 중에서 장정을 뽑아 급히 근위대를 설치할 것. 요걸 왜 하냐? 당시에 개화당 정부가 빨리 군대를 장악해야지 장차 청나라의 침입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개화당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군대에 대한 통솔권을 강화한 겁니다. 이렇듯 당시의 개혁 정강들이 추진하는 지향점들이 다 달랐습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갑신정변의 개혁 정강들의 내용과 그 개혁 정강들이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개화당 정부의 정변은 어떻게 되었나를 볼게요. 자, 개화당 정부와 일본군은 나름대로 사태를 낙관적으로 봤어요. 야, 청나라 군대가 쫄릴 거다. 설마 우리랑 싸우겠냐? 라고 계산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에 청나라 외교관도 와 있어요. 이 사람이 당시의 난리통에 죽지 않고 도망쳐서 당시의 사령관이었던 위안스카이, 당시에 조선에 주둔하던 사령관이던 위안스카이한테 상황을 파악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그렇다면은 현 상황에서 당시에 청나라에 보고해서 청나라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위안스카이가 두뇌 회전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현재 상황이 급하다. 이거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라고 결단을 내리고 청정부의 방침 없이 위안스카이가 휘하의 1500의 군대를 이끌고 급하게 신속하게 바로 개화당 정부와 일본 군대를 몰아칩니다. 공교롭게 원래 고종이 경우궁에 있어야 되는데 경우궁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던 낡은 궁궐이다 보니까 난방이 되지 않아요. 거기 보시면은 10월달 밤에 살짝 춥습니다. 그래서 민비와 고종이 야, 옥균아 춥다, 우리 돌아가자. 그래서 이 요청으로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창덕궁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위안스카이의 1500의 군대가 창덕궁을 급습했고 이 상황에서 이 넓은 창덕궁을 일본 군대와 소수의 개화당의 군대가 맡기는 역부족입니다. 여기에 일본군도 딱히 열심히 안 싸워요. 자기들이 청나라랑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적당히 싸우다가 피해를 보니까 바로 칼같이 도망갑니다. 일본 군대가 철수하고 누구만 남겨지냐? 이제 개화당 애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겁니다. 일본 애들이 이 개화당을 다 데려가지 않아요. 당시에 뭐 김옥균, 박영효 이런 소수의 네임드들만 사정사정해서 일본군과 같이 가고 기타 다른 개화당의 멤버들은 그대로 남아서 백성들의 분노와 청나라 군대 또한 고종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야 됐습니다. 즉 그들은 다 죄다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안스카이의 빠른 결단이 이 급진개화파 개화당이 꿈꾸던 세계를 3일 천하로 마무리 지어버린 겁니다. 이 과정이 고작 3일이었기 때문에 3일 천하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고종이 때 분노해가지고 막 김옥균, 박영효 이런 애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특히 김옥균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고종과 김옥균이 나름대로 고종이 김옥균을 믿었고 김옥균도 고종을 도와주는 이런 끈끈한 관계였었는데 김옥균이 통수를 후려 갈긴 겁니다. 고종은 김옥균을 일본의 요청이 있어도 절대 사면하지 않고 나중에 홍종우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김옥균을 죽여버립니다. 암살해버려요. 여담이었습니다. 자, 이거 아까 했고 그럼 이 갑신정변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일단 실패를 했지만은 최초로 근대적인 정치 개혁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개혁 운동은 많았지만은 근대적 요소를 가진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내각제라던가 이런 형태로 근대적인 모습을 가지는 최초의 개혁 운동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또한 한계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게 대부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개화당, 소수의 급진개화파가 모여서 주도했다는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다수의 관료들과 특히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도망가던 개화당 애들을 이제 백성들이 습격해서 백성들이 막 시체를 찢어버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백성들이 분노한 상황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 항상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이 누구의 지원을 받냐? 일본의 지원을 받고 일본에게 의존한 개혁이고 일본에게 의존한 정변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거 알아가지고 이 급진 개화당 애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더해서 앞서 있던 3조 지조법의 개혁은 세금의 개혁이에요. 즉 농민들이 가장 원하던 토지 제도에 대한 개혁은 없었습니다. 소장농들이 많았던 당시의 농민들에게 만약에 그들에게 토지를 줄 수 있었다면은 또 다를 수도 있었겠지요. 여튼 민중들이, 백성들이, 농민들이 갑신정변을 지지하지 않았고 외세에 일본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갑신정변을 진압한 청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모군란 때처럼 어깨의 힘이 올라갑니다. 야 조선아, 너네 우리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우리가 김옥균 애들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고종 전하를 구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깨의 힘이 막 올라가요. 이러면서 청나라의 간섭이 다시 세집니다. 또한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된 두 가지의 조약이 있어요. 첫 번째, 일본 군대가 청나라랑 싸우는 사이에 희생자가 발생했고 일본 공사관이 다시 한번 피해를 봐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배상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네들이 부추겨놓고 지네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배상금을 내놓으래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조선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성조약을 체결해서 우리 조선은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조약은 텐진조약입니다. 자,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 간에 맺은 조약이에요. 청과 일본이 어찌 되었든 간에 충돌을 겪었습니다. 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서로 싸울 목적과 싸울 의도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충돌을 막자는 의미에서 이 중국의 도시인 티엔진에서 양측이 모여서 회담을 해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내용은 뭐냐? 일단 조선에 머무르던 청나라 군대랑 일본 공사관 경비병력을 다 철수하자.
조선에서 양 국가의 군대가 없게 하자. 또한 만약에 서로가 군대를 보낼 시에는 상대방에게 통보를 해서 알려주도록 하자. 몰래 군대 보내는 일 없도록 하자라고 맺은 조약이 텐진 조약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텐진 조약 때문에 이제 일본군이 이거를 빌미로 청일 전쟁 때 파견을 보냈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일본 군대가 청일 전쟁 전에 병력을 파견한 거는 텐진 조약이 아니라 앞서 배웠던 제물포 조약을 근거로 했습니다. 나중에 동학농민운동할 때 헷갈리지 않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군대를 보냈다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튼 이렇게 조약들이 체결이 됩니다. 자, 이게 텐진 조약의 내용입니다. 거기 95페이지도 있어요. 청은 군대를 철수한다. 일본은 병력을 철수한다. 앞으로 블라블라 청일 두 나라가 또는 한 나라가 파병할 때는 마땅히 그에 앞서 쌍방이 문서로 알린다. 실제로 동학농민운동 때 청나라가 군대를 보낼 때 일본군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텐진 조약을 위반하지는 않았어요. 다음. 여튼 이제 페이지는 95페이지 우리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청 간섭이 갑신정변 이후에 다시 한번 심해집니다. 계속 심해져요. 고종이 가만히 보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이웃나라 청나라의 일개 사령관의 눈치를 봐가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에 고종은 과거에 우리의 전통적인 EJ 이런 거 적지 마요. 오랑캐를 먹는다. 즉 청나라의 간섭이 세니까 다른 나라의 오랑캐를 불러와서 청나라의 간섭을 막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누구랑 접촉하냐? 러시아랑 접촉해서 뭐 비밀 조약을 체결을 해요. 막 원산 일대를 빌려주는 대신 군사 지원을 받고 이런 식의 비밀 조약을 체결하는데 문제는 비밀이 말로만 비밀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청나라가 이 러시아랑 조선이 맺은 비밀 조약의 존재를 알고 간섭을 해서 실패합니다. 여기에서 러시아에게 접근한 상황이 어디에게 알려지냐? 영국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얼핏 설명을 했는 것 같은데 저 북쪽의 러시아는 원체 나라가 추워가지고 항구가 죄가 얼어붙어요. 바다로 진출하고 싶어도 겨울엔 진출을 못합니다. 러시아는 항상 얼어붙지 않는 항상 배를 띄울 수 있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방팔방 남하를 합니다. 여기 있는 페르시아 지역, 이란 지역, 아프가니스탄 지역 등등등 계속 러시아가 남하를 하고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접근하는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부동항의 확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영국은 자기의 잠재적인 적국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러시아가 원체 크기 때문에 영국은 러시아를 예의주시합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부동항을 먹었을 경우 해양 국가의 영국이 지대한 타격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사방팔방 딴지를 오는데 그때 영국의 레이더에 저 동쪽의 작은 나라 조선이 러시아랑 샤바샤바 할 것 같다 라는 첩보를 받고 영국이 동아시아로 뭔가를 보내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동아시아가 너무 멀기 때문에 러시아의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한반도에다가 와드를 박습니다. 그게 바로 거문도 점령이에요. 영국은
불법적으로 거문도를 점령해서 러시아를 첩보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아쉽고 어이가 없는 거는 거문도가 점령된 거를 조선 정부는 몰랐습니다. 누가 알려주냐?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과거 아편 전쟁 이후로 영국에 대해서 PTSD, 약간 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거를 청나라가 먼저 알고 황급하게 조선에 연락합니다. 야 조선아, 지금 니네 땅 먹혔다. 확인해봐라. 가서 보니까 양놈들이 있어요. 큰일이네, 먹혔네? 근데 문제는 조선은 거문도에 있는 영국 군대를 밀어낼 힘이 없어요. 청나라 형님 도와주시죠. 그래서 청나라의 중재로 이제 영국과 러시아 간에 이제 약간 좀 얘기가 되면서 영국이 청나라의 중재로 거문도에서 철수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청나라의 간섭이 세집니다. 야 조선아, 너네 우리 아니었으면 거문도 먹혔다잉. 우리가 너네 살렸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청의 간섭이 세집니다. 여담이지만은 교과서에 없어요. 여담이지만은 이때 조선이 고종이 다시 한번 청나라의 간섭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랑 접촉하냐? 미국입니다. 미국이랑 접촉해서 다시 한번 청의 세력을 깎으려 했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에게 알려지면서 실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한반도를 둘러싸고 영국, 일본, 러시아, 청나라, 미국 사방팔방 와가지고 여기에서 얽혀있는 상황이 그 당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고 지금도 딱히 큰 상관이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가지고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요. 육자회담이라는 게 그래서 육자입니다. 한반도의 일은 한반도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주변에 강국들이 많아요. 여튼 이렇게 열강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런 상황에서 열강들 간의 충돌을 막고 조선이 어떻게 해야만 자주 독립을 얻느냐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독일 부영사 부들러와 당시에 유학에서 돌아왔던 육일준이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 막 이런 느낌이에요. 자, 유럽에서 중립국이 있습니다. 뭐 벨기에라던가 그 당시에 벨기에, 스위스 등등 이런 중립국들은 상당히 힘이 약해요. 군사력이 많지 않지만은 당시 주변의 강대국들의 암묵적인 합의와 외교적인 합의를 통해서 중립국으로 만들고 완충지대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벨기에나 스위스 이런 사례를 보고 자 정부님, 고종님 가만히 보니까 조선이 지금 열강에 둘러싸인 형국이니까 여기에서 열강들의 합의를 통해서 평화를 주장하고 중립을 얘기하면은 동아시아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부들러랑 육일준이.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중립이에요 라고 한다고 주변 열강들, 특히 일본과 청나라가 그거를 봐주겠냐고요. 우리는 중립입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조선은 내 다음 조선 이런 느낌으로 줘 터지면서 결국 나라의 권한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중립화를 하기에는 우리의 힘이라던가 열강의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있어서 실제로 실현되기는 어려웠고 고종도 이거를 실제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갑신정변과 중립화론은 갑신정변은 전개의 과정, 배경, 결말 다 알아두시고 중요합니다. 특히 개혁정강을 잘 아셔야 돼요. 개혁정강의
내용과 의미 그런 것들, 지향점들, 그리고 중립파론이 뭔지, 거문도 사건이 여기 있는 거문도 사건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 동학농민운동, 지금까지 배웠던 갑신정변과 중립파론에서 바로 10년가량을 건너뛰어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많이 중요합니다. 근현대사는 사건 중심이 많아요. 특정 사건들은 과정과 배경과 결말들을 어느 정도 다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건이니까 다음 온라인 수업이나 특정 반은 요거를 현장에서 배우겠네요. 여튼간에 수업하실 때 정말 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